서궁의 문이 닫히던 날 조선의 가장 높은 여인 임목대비는 하루아침에 궁 안의 죄인이 됩니다. 대비는 선왕의 왕비로서 왕실의 어른이자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런 대비를 서궁에 가둔다는 건 한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왕조의 규칙을 뒤집는 일입니다. 서궁은 궁궐 서쪽에 있는 별채로 왕실 여인을 멀리 떼어놓고 사실상 감금하던 곳입니다. 문이 닫히면 바깥 사람은 얼굴도 목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날 왕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가 서궁에 갇히고 어린 왕자가 죽고 그 모든 과정이 임금의 명령이라는 종이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왕이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보지 못한 곳에서 이미 결론이 만들어지고 왕은 마지막에 도장만 찍은 걸까요? 궁궐 정치는 칼보다 먼저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먼저 정보가 움직입니다. 누가 먼저 소식을 가져오고 누가 어떤 소식을 빼고 올리고 누가 왕의 귀에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말했는지 그 한 번의 보고가 다음 날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 안에서는 정책이 바뀌었다보다 누가 왕 곁에 붙었나가 더 빠른 소식이 됩니다. 왕의 귀에 닿는 길을 쥔 사람이 실제로는 결정을 앞당기거나 늦춥니다. 결정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은 기록으로 굳어집니다. 임금의 이름으로 적힌 한 장의 교지, 한 줄의 기록이 사람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이 이야기의 왕은 광해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왕을 대신해 운영된 임시조정을 이끌며 나라를 버틴 세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백성을 달랬고 군량을 모았고 무너진 행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오는 순간 전쟁의 공로보다 더 무거운 꼬리표가 따라옵니다. 서자입니다. 서자는 왕의 아들이지만 왕비가 낳은 적자가 아닙니다. 즉위한 뒤에도 진짜 왕통이냐는 질문이 꼬리처럼 붙습니다. 그 약점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 궁 안에는 적통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입니다. 적통은 정식 왕비가 낳은 후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광해군의 왕자는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정당성 싸움이 됩니다. 이때부터 싸움은 누가 더 공이 큰가가 아니라 누가 진짜 왕통인가로 바뀝니다. 아이가 자라면 왕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밤마다 왕의 잠을 깨웠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선 여인이 있습니다. 상궁 김계시입니다. 상궁은 왕의 침전 가까이에서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문서를 전달하고 왕의 기분과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아는 자리였습니다. 대신들은 조정에서 떠들지만 왕은 결국 침전에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침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쥔 사람은 칼을 든 장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해군 곁에는 문성 군부인 유씨가 있습니다. 전쟁을 함께 버틴 부인이지만 중전의 자리와 권위가 끝내 선명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와 권위가 흐릿하면 궁 안의 후궁과 상궁들은 더 바빠집니다. 누가 왕의 말을 먼저 듣고 누가 왕에게 먼저 말할지 줄을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해군을 외교의 영웅이나 폭군이라는 한 줄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꿉니다. 왕이 한 말이 아니라 왕이 듣게 된 말. 왕이 쓴 칼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찍힌 종이. 그리고 그 종이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왕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왕에게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들의 이름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움직인 흔적 증거물처럼 남게 됩니다. 왕의 귀를 가장 가까이에서 붙잡은 이름 김계시, 그리고 적통의 이름
임목대비와 영창대군. 이 세 이름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광해군의 왕자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의 왕실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했고 나라의 행정은 끊기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그때 세자 광해는 분조라는 임시 조정을 꾸려 남은 관료와 군대를 모았습니다. 경문을 돌려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을 모아 전선을 지탱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 사이에 한 가지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나라를 버틴 건 세자였다. 이 기억은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다른 기억이 남습니다. 그는 서자다. 전쟁의 공로와는 별개로 혈통의 질문이 계속 따라옵니다. 선조가 계비를 맞아들여 임모광후가 들어오고 그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궁 안의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어린 대군이 자라면 적통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생기고 반대로 광해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품게 됩니다. 선조 말년에는 세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소문이 궁 안을 떠돌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소문 자체가 광해에게는 충분히 위협이었을 겁니다. 이 공포는 곧 사람을 바꿉니다. 왕은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려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파벌도 갈립니다. 광해를 지지하는 쪽과 영창대군 쪽에 마음이 기우는 쪽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공개적으로는 충성과 명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다음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김계시 같은 상궁의 힘이 커집니다. 상궁은 임금의 침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관리하고 왕에게 올라가는 문서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왕이 직접 모든 대신을 만나지 않는 이상 왕이 보는 세상은 결국 누가 요약해준 세상입니다. 그 요약이 정확하면 국정이 굴러가고 왜곡되면 국정이 흔들립니다. 특히 상소문은 더 그렇습니다. 상소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대신들의 공격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소는 즉시 읽히고 어떤 상소는 나중에 올리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누가 그 순서를 잡느냐가 곧 권력이 됩니다. 귀로 정보를 모으고 종이로 결론을 고정하는 힘입니다. 문성군부인 유씨의 위치도 미묘합니다. 전쟁을 함께 버틴 부인이지만 후궁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조정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중전의 권위가 약하다고 여겨질수록 궁 안의 후궁과 상궁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얻느냐가 곧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내명부의 여성들은 정치를 논하지 않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오가는 길목을 잡고 살아남습니다. 궁녀들의 말, 내관의 동선, 문서의 순서가 모두 권력의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광해군이 왕좌에 오르는 과정은 전쟁의 공로와 혈통의 불안이 함께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즉위 이후에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면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임목대비가 살아있는 한, 광해군은 끝없이 혹시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결국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왕권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적통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격해질수록 사건은 필요해집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릴 명분, 한 번에 정리할 죄목이 필요해집니다. 그 명분은 거창한 전투가 아니라 의외로 사소한 고변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 꺼낸 한마디가 영모라는 두 글자로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새벽에 왕 앞에 놓이면 왕은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가 곧
다음 장면을 결정합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는 순간 공로만이 아니라 불안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궁은 그 불안을 이용해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표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이름 영창대군입니다. 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죽여라가 아닙니다. 영모다입니다. 한번 그 두 글자가 종이에 찍히면 누구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광해군 제위 초 영창대군을 둘러싼 불안은 마침내 사건의 형태를 갖춥니다. 1613년 이른바 개추곡사입니다. 개추곡사는 옥사, 즉 큰 신문 사건입니다. 죄인들의 고병과 자백, 상소와 보고가 연달아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이 엮여 들어갑니다. 처음은 대개 사소합니다. 누군가 큰일을 고하겠다고 말하고 그 말이 기록관의 붓끝에서 정리되면 다음 날 조정은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누가 죄를 꾸몄나 보다 그 말이 어떻게 종이로 굳었나입니다. 신문장에서 나온 말은 원래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말을 문장으로 정리해 올리면 흔들리던 말이 사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은 모든 신문 과정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왕이 받는 것은 보고서입니다.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은 항상 누군가의 손을 거칩니다. 한 줄이 더해지면 죄가 커지고 한 줄이 빠지면 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만큼 보고가 어떻게 쓰였나가 중요합니다. 개추곡사가 커지면서 임목 대비의 친정까지도 타격을 입습니다. 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조정의 공기는 더 얼어붙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치 싸움이 정책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어느 편에 섰는지보다 어느 편으로 기록되었는지가 더 무섭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 안의 여인들이 가진 힘이 드러납니다. 상궁과 궁녀들은 신문장에 앉지 않지만 왕의 주변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의 처소에 사람이 드나드는지, 어떤 상소가 준비되는지, 이런 정보는 궁 안에서 먼저 돌고 곧 조정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은 다시 보고서가 되어 왕에게 올라갑니다. 결국 궁 안의 말이 조정의 종이가 됩니다. 김계시가 왜 왕의 귀로 불렸는지 바로 이런 순간에 이해가 됩니다. 왕이 불안할수록 왕은 더 가까운 보고에 의존합니다. 가까운 보고가 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왕이 듣기 싫은 말은 지금은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야사에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붙습니다. 편지 한 장이 증거처럼 꾸며졌다는 말, 대비 측 사람들의 말이 강제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디테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시대의 정치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을 뒷받침할 문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제야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표적은 어린 대군에게로 향합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보내집니다. 겉으로는 안전하게 모신다는 말이 붙지만 사실상 멀리 떼어놓는 조치였습니다. 궁 안에서는 그 순간부터 표정 관리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너무 기뻐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누구는 너무 슬퍼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말 한마디가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성군부인 유 씨는 자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조용해졌을 것이고 후궁들은 왕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더 날카롭게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1614년 영창대군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누군가의 손이었는지 조정은 단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려두면 언젠가 왕좌가 흔들린다.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퍼지고 너무 오래 남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잔인하게 꽂히는 사람은 임목대비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적통의 미래가 꺾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는 더 큰 문제가 남습니다. 동생의 죽음 뒤에도 적통의 상징은 살아있습니다. 임목대비입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남은 적통은 단 하나 임목대비입니다. 이제 궁은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무너뜨릴 종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왕의 죄목은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뒤에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통의 상징, 임목대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에서 살아있는 상징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이름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대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라. 말은 짧지만 실행은 길고 치밀합니다. 호칭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고 사람의 출입을 막는 문서가 차례로 나오면 그것이 곧 감옥이 됩니다. 1618년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됩니다. 이것이 폐모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서궁 안에서 대비는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밖에서는 대비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사람들의 상상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비가 밖과 내통한다고 의심했고 누군가는 대비가 억울하게 갇혔다고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궁에서는 사실보다 해석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비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그 조용함은 오히려 정치의 깃발이 됩니다. 폐모는 어머니를 패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의 어머니는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왕실의 어른 대비입니다. 그래서 폐모는 곧 정치의 선을 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궁 안의 소문은 궁 밖으로 번집니다. 왕이 대비를 가두었다. 이 한 문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죽음과 합쳐지면서 광해군의 이름 앞에는 네 글자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아우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귀와 종이의 권력이 드러납니다. 폐모를 정당화하는 글이 필요했고 반대로 폐모를 막으려는 상소도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상소가 왕에게 어떻게 올라가느냐입니다. 어떤 상소는 그대로 읽히고 어떤 상소는 요약되며 어떤 상소는 왕의 기분을 이유로 미뤄집니다.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리는 일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반대 의견을 적어 올리면 그 글을 쓴 사람부터 조사를 받거나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궁 안의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상궁 김계시 같은 인물은 바로 그 틈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왕에게 들어가는 문장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 문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다듬었는지, 누가 먼저 올렸는지 이것은 기록에 모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생깁니다. 궁 안에서도 균열이 커집니다. 문성군부인 유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조심해야 했고 후궁들은 왕의 총애가 곧 안전이 되기도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용히 줄을 섭니다. 궁녀와 내관은 눈치를 보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이때부터 궁의 언어는 정책보다 죄목에 가까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은 나라를 살리려는 일도 했습니다. 전쟁 뒤 무너진 세금을 바로잡고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공납을 줄이는 대동법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외교에서도 큰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설명이 길고 결과도 천천히 나타납니다. 반면 폐모살제라는 말은 짧고 강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책보다 간단한 죄목을 더 빨리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광해군이 무엇을 했나 보다 사람들이 광해군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나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궁 밖에서는 왕을 바꿔야 한다는 위험한 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궁의 문이 닫히는 동안 궁 밖에서는 다른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점점 광해군의 업적이 아니라 폐모살제라는 네 글자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폐모살제라는 말이 퍼진 뒤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왕이 강하게 나가면 더 잔인하다는 말이 붙고 한 발 물러나면 불안해서 흔들린다는 말이 붙습니다. 조정의 파벌 싸움도 거칠어집니다. 반대 세력을 잡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는 것. 둘째, 그 복수에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으로 가장 편한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윤리 비판입니다. 세금을 잘못 걷었다는 말보다 폐륜이다라는 말이 더 빨리 퍼지고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는 그 자체로 명분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비를 직접 보지 못해도 대비의 이름만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계시의 이름도 함께 붙습니다. 궁 안의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여인이 시켰다는 식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얼굴로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는 습관은 늘 반복됩니다. 광해군이 나라를 다잡으려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공납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전쟁을 피하려는 외교를 택했습니다. 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쪽 편만 들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길고 결과는 느립니다. 반면 폐모살제는 짧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여기에 궁궐공사에 대한 불만도 겹칩니다. 전쟁으로 집과 논이 무너진 백성에게 궁의 담장이 높아지는 장면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하고 대신들은 명분으로 공격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면 왕은 더 고립됩니다. 돌아갈 길도 줄어듭니다. 이 고립이 커질수록 왕은 더 좁은 정보에 의존합니다. 결국 다시 귀와 종이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종이를 사실로 믿었을까요? 그날도 궁 안에서는 평소처럼 종이가 오갔을 겁니다. 보고가 올라가고 제가가 내려오고 내관이 문서를 들고 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침전의 공기가 달라지고 문이 닫히는 횟수가 늘고 사람들의 인사가 짧아질 때 무언가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성군부인 유 씨는 아이들을 안고 더 깊이 숨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후궁들은 줄을 다시 세웠을 겁니다. 상궁들은 문서함을 더 단단히 잠갔을 겁니다. 궁 밖에서는 조용한 모임이 늘어납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라 집안의 술자리와 새벽의 밀담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말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명분이 충분한가? 그 명분의 핵심은 서궁입니다. 대비를 꺼내야 한다. 왕실의 질서를 되돌려야 한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음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다음 임금의 후보까지 떠올립니다. 이름이 공개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이때 김계시의 이름은 더 위험해집니다. 왕을 지킨 사람으로도 왕을 망친 사람으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궁 한 사람의 힘이 정말 그렇게 컸는지, 혹은 권력 다툼을 한 얼굴로 설명하려는 욕망이 만든 이야기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변은 늘 이런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구조는 사라지고 딱 한 줄의 죄목만 남습니다. 그 새벽 왕의 이름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전하라 부르지 않고 단 한 글자로 끝냈다고 하지요. 군. 그 한 글자가 처음 떨어진 순간 왕 곁의 여인들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조. 다음 이야기, 인조와 여인들에서 그 새벽의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